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 된 평범한 여자예요. 요즘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봐요. 제가 혼자 있을 땐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데서 사연도 자주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다 시댁 이야기, 남편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저는 시댁과 남편은 너무도 괜찮은데 그쪽보다 더 숨막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바로 친정 식구들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가족 욕을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속으로 그냥 끙끙 앓았는데 이젠 너무 버겁고 제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 해요. 제 사연 잘 들어주시고 저 응원 좀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저희 집을 먼저 소개해보자면요. 저는 3남매 중에서 맏딸이에요. 제 아래로 남동생이 2명 더 있어요. 저희 집은 뭐랄까 엄마 체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잘 살다가 한순간에 가난해졌는데 그걸 엄마가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저희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답답한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어렸을 땐 더 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빠는 성실한 분은 아니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실 때는 그래도 상황이 괜찮았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아빠 어머님께서 결혼 선물로 집도 해주셨고 아빠도 그 당시엔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살면 평범하게 잘 사는 건데 그런데 직장 생활이 답답하다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회사를 확 그만두셨어요. 문제는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뒀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한탕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으셨대요. 처음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카드 한판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도박으로 이어졌고 결국엔 노름에 제대로 빠지셨대요. 진짜 도박 중독꾼이 된 거죠. 네, 말 그대로 논팽이요. 돈은 당연히 집에 안 가져다 주고요. 집에 있는 돈 안 갖다 쓰면 다행이죠. 아빠가 얼마나 중증이었냐면 엄마 몰래 대출 받아서 갖다 쓰고 나중엔 엄마 명의로 된 카드까지 긁으셨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저희 집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모든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끔 엄마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면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솔직히 제 아빠지만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날이 유난히 많았어요. 이유도 대부분 같았어요. 아빠가 또 노름하러 나가신 거예요. 엄마는 일하다 말고 뛰어나가서 아빠 붙잡아 오시고 그러고 또 싸우고 그게 거의 매번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날들을 무려 5년이나 버텼는데도 아빠는 정말이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엄마는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도 정말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손이 트도록 일하셨고요. 저희 가족은 엄마가 그날 번 돈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동안에도 아빠는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엄마만 집 나가면 슬그머니 어디론가 나가시더니 꼭 다방에 가 계셨대요. 어디서 그런 돈이 있었는진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하루는 아빠가 저를 데리고 다방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저 그날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수진아, 뭐 마실래? 우유? 오렌지 주스? 여기 이모한테 말하면 다 줘. 아빠 말이라면 꿈뻑 죽어. 어머, 오빠. 애기가 오빠 안 닮았다. 엄마 닮았나 보네. 아기야, 뭐 마실래? 커피 마시면 더 좋고 이모도 한 잔 마실 거거든. 화장 진하게 한 어떤 언니가 아빠랑 어깨동무를 하며 앉아있는데 어린 나이에도 싫더라고요. 제가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가 엄마한테 말해줬나 봐요.
엄마가 식당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로 쫓아들어오셔서 아빠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뺨을 딱 때리시는데요. 얼마나 셌던지 착 하는 소리에 아빠는 바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애까지 데리고 다방에 와? 너 미쳤니? 내가 결혼은 잘못했지만 내 새끼한테 몹쓸 아빠는 해주고 싶지가 않아.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집에만 있으면 적적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거야. 수진이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길래 데리고 온 거라고. 아니,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나 지금 너네 엄마한테 가서 너에 대해 낱낱이 말하고 올 거야. 이혼할 거 각오하고 있어. 저희 아빠도 진짜 철이 없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말이 아빠지.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사셨던 것 같아요. 가족이 힘들어져도 본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인 거죠. 지금 돌이켜봐도 아빠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참고 또 참으셨을까요? 근데 그날 다방에서 아빠까지 데려간 걸 보고 나선 진짜 한계가 오신 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느끼셨는지 엄마는 그날 저녁에 곧장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가셨어요. 엄마한테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날 할머니를 찾아가 단번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어머님, 저 진짜 못 살겠습니다. 저 화상 회사도 그만두고 노름해서 집안 다 말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다방 여자랑 바람나서 지 새끼도 안 키워요. 저한테 왜 이런 놈을 주신 거예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막내라고 해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 모양이네. 너가 좀 참고 살면 안 되겠니? 그럼 어머님, 저한테 뭐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요. 그 돈도 해주시고요. 빚이 상당하거든요. 그것도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작은 가게 낼 정도의 돈도 좀 주시고요. 엄마는 그날 할머니한테 못난 아들 맡기는 입장이면 뭐라도 내놓으시라고 하시면서 거의 강도처럼 이것저것 다 요구하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막 따지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아주 순순히 그 많은 돈을 그 자리에서 내주시더래요.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군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내주셨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도 속으로는 우리 아들이 좀 너무했지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는 원래부터 꽤 부자셨어요. 모태 금수저. 조상님들이 대대로 땅도 많았고 재산도 많은 양반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 저희 아빠가 막내 아들인데 위로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각각 사업 크게 하시면서 아주 잘 나가세요. 고모도 2분 계시는데요. 2분 다 교사셨고요. 집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인데 유독 저희 아빠만 그래요. 혼자만 딴 세상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주워온 줄 알 거예요. 진짜 할머니가 막내라고 너무 감싸고 오냐오냐 키운 게 화근이었나 봐요. 진짜 사람은 어떻게 자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도와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나 죽는 날에 나와. 그러면 됐어. 내가 염치가 없어서 네 효도는 못 받겠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거면 됐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 인간한테 당하지 않고 제가 꾸려 나가 볼게요. 그날 이후 엄마는 바로 움직이셨어요. 아빠는 억지로라도 어느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시키셨고 할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밀린 빚부터 싹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전셋집이 아닌 제법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셨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남은 돈으로는 동네 칼국수 가게를 하나 여셨어요. 진짜 엄마가 그때 완전 다른 사람처럼 달라지셨다고 해야 하나? 누구 도와주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가장이 되어 직접 집안을 꾸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칼국수 집이 웬걸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돼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부터 입소문 타고 나중엔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까지 올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까 아빠가 슬슬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 좀 도와주겠다는 핑계 대면서 경비 일 그만두겠다고요. 사실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손 놓고 다시 엄마한테 얹혀 살 궁리를 한 거죠.
근데 엄마도 예전 엄마가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그 일마저도 그만두면 엄마는 애들 데리고 집 나간다면서 길바닥에 혼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으름장을 냈대요. 아빠는 그 말에 깨갱해서 다시 말도 못 꺼냈고요. 결국 경비일은 계속 다녔고 식당은 계속 잘 나가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의 진짜 가장은 엄마가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했고 늘 제 몫은 해냈죠. 학교에선 반장, 전교회장도 했고 공부도 전교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명도 여장부였어요.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갔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며 용돈도 벌고 경력도 쌓았어요. 하고 싶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했고 인턴으로 뽑힌 뒤 결국 정식 입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저만큼은 못했어요. 둘째는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고 셋째는 그냥 평범했죠. 둘째는 제가 잔소리 정말 많이 퍼부었어요. 그래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신 차려서 재수 끝에 대학 들어갔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놨어요. 셋째는 전문대 졸업하고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다니면서 자기 인생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저희 가족 이야기고요. 각자 밥벌이하며 제자리 찾아갈 무렵 저는 같은 회사 동료와 연애를 하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네 집은 공무원 집안이라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큰 신경전도 없이 결혼식을 올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또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시집 보내고 나서 마음이 좀 느슨해지신 건지 예전처럼 다시 노름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동안은 좀 잠잠하셨거든요. 그래도 딸 시집 보내고 사위 얻으면 정신 좀 차리시려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나 봐요. 낮에는 경비 근무 나가시고 밤에는 동네 어귀에 있는 허름한 다방이나 술집에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셨대요. 엄마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돈은 어디서 또 슬쩍 뺐었는지 수상한 데서 잔돈 쓰고 온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다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 좀 하시고 혼자 소갈이 하시다가 또 넘어가셨을 텐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다고 해야 하나요? 어느 날 엄마가 저도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친정집에 갔는데 아빠가 거실 탁자에 혼자 앉아 계셨고요. 엄마는 말없이 방에서 종이 한 장 꺼내오시더니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보니까 합의 이혼서더라고요. 자, 이거 합의 이혼서야. 당장 사인하고 집에서 나가. 짐은 내가 미리 다 싸놨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아니, 이 정도까지 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있는 돈으로 좀 놀았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돈 잃은 것도 아니라고. 그 말 듣고 엄마가 완전히 폭발하셨어요. 제가 살면서 본 엄마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어요. 난 노름의 놀자도 듣기 싫어. 당신 정말 지긋지긋해. 당신 와이프가 하루 종일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 안 보이니? 내가 일하고 장사하고 살림까지 다 하면서 가족 건사하려고 어떻게 버티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어디서 또 노름질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못 살아. 당장 나가라고. 엄마가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정말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말이라기보단 울분 섞인 절규였죠. 저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아빠가 말문이 막힌 듯 멈춰서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퍽 하고 쓰러지셨어요. 사실 저희 아빠가 저렇게 쓰러지는 척 연기 비슷한 걸 예전에도 몇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싸움이 크게 나면 갑자기 머리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면서 드러눕고 손발이 안 움직인다는 식으로 쇼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엔 또 쇼하냐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숨소리가 평소랑 다르고 발작 비슷하게 하기도 하셨고요. 아빠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니까 순간적으로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빠를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도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아빠는 손, 발, 심지어 입까지 돌아갔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거의 반쪽이 마비되었어요. 몇 주 정도 입원했다가 그래도 일어나서 걷고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는 둘째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던데 듣기로는 올케도 꽤 사고도 많고 성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가진 건 없어서 엄마 집에서 신혼살림을 하겠다고 했어요. 동생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하고요. 마침 제가 빠지면서 방 하나가 비어 있었고 옆방이랑 터섰으면 두 사람이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해서 동생 부부는 엄마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셋째도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얘네는 엄마 집에 안 들어오고 조용히 나가서 살더라고요. 많진 않아도 있는 형편 안에서 소박하게 시작한다고 해요. 둘 다 말수도 적고 성격도 잔잔한 편이라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올케가 워낙 한성격 하잖아요. 처음엔 작은 올케 기선제압 좀 해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작은 올케는 그냥 맞받아치지도 않고 당해주더라고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괜히 둘이 붙어서 쿵짝 맞아도 문제, 싸우기라도 하면 더 골치 아픈 거잖아요. 조용히 각자 살면 그게 제일 편하죠 뭐. 이렇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도 하나 둘씩 큰 변화들이 생겼는데 한동안은 다들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회사 다니고 아이 갖고 정신없이 지내느라 친정에 자주 들여다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도 별말 없으셨고요. 큰 올케는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집에 있으면서 아빠도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가게 일로 바쁘다고 하면 큰 올케가 집에 있다가 가끔씩 일손 도와주러 나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든든하죠. 너무 고맙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겉보기엔 평온했고 별 문제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 상태가 좀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점점 더 굳고 말도 예전보다 더 어눌해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집에 있는 큰올케가 아빠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엄마가 바쁠 때마다 가게로 부르니까 큰올케도 집과 가게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사이 아빠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빠가 혼자 밥을 먹으려고 국을 데우다가 그만 뜨거운 국물을 그대로 뒤집어 쓴 거예요. 아빠는 몸이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 뜨거운 걸 온몸에 뒤집어 썼으니 좀 심한 화상을 입으셨고 그대로 방치되어 저녁에나 아빠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니, 아빠 뻔히 몸 움직이기 힘든 거 알면서 국을 데워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그냥 찬국 먹으라고 하지.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께서 아버님은 찬 거 드시면 체한다고 꼭 데펴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어머님 가게로 나갈 때 아버님께 데펴서 드시라고 한 것뿐이에요. 제가 아버님 이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엄마 말이 좀 심하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 우리가 이 집에 얹혀 사니까 아빠 병간호도 우리 몫인 것 같아? 우리도 엄마가 돈 주면 충분히 나가서 살지. 아빠가 다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동생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이 동그래졌어요. 하도 황당해서요. 이게 무슨 맥락인가 싶었는데요. 뭐라고? 넌 갑자기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 갑자기 그런 말이 왜 나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누나는 결혼할 때 얼마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줘? 왜 차별해? 니들이 돈 없다고 이 집에 붙어 산다고 하지 않았냐? 니들이 산다고 하고선 왜 나한테 난리야? 동생은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저한테 준 돈이 부러웠나 봐요. 엄마는 동생이 엄마네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일체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저만 도와준 것에 내심 속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엄마 돈이잖아요. 지가 뭔데 엄마한테 주라 마라 해요.
듣자 하니까 야, 너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엄마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뭘 달라 해. 네가 벌어서 가지 못할 망정. 누나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누나 결혼할 때 엄마가 돈 많이 줬잖아. 우리도 똑같이 줘.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냐? 야, 형부가 집을 해온다는데 어떻게 몸만 가냐?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내 돈 1억으로 인테리어하고 엄마가 혼수 사라고 3천 준 거야. 어머님, 저희도 그거라도 주세요. 형님만 주시고 왜 우리는 안 줘요? 왜 차별하세요? 그럼 너네도 똑같이 3천 해주면 되냐? 그 정도면 되겠어? 그럼 나가 살 거야? 아니 왜 말이 이렇게 흘러가? 우린 집 해줘야지. 집이 없는데. 엄마, 나 이래봬도 이 집안 장남이야. 장남을 어떻게 엄마랑 같이 살게 해? 동생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운하다는 말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3천만 원으로 불어나더니 나중엔 집값이 필요하다고 정당한 권리인 양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참다 크게 한 소리 하셨어요. 놀고 자빠졌네. 돈 벌어서 나가. 직장도 때려치우고 가게에서 일하는 주제에 집 같은 소리 한다. 여기도 싫으면 그냥 처갓댁 가서 살던지. 엄마가 무릎 빠져가면서 번 돈인데 그걸 뭐 쉽게 달라고 한다? 엄마 무릎 아파서 무릎 수술도 못하고 있는데 니들 내 심기 건드리지 마. 엄마가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우리 집처럼 현금 많은 집이 어디 있다고. 그 돈 다 가지고 죽을 것도 아니면서 왜 집을 안 해줘? 야, 안 닥쳐? 적당히 해라. 엄마 돈이지 네 돈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준 3천 다 갚았어. 엄마 가게 집기들 살 때 누나 카드로 했어. 그러니까 군말하지 마. 정말 철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아빠가 화상 입은 건 엄마가 큰 올케한테 말을 좀 오해 생기게 전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요?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감정부터 앞세워서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왜 거기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물론 저희 엄마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치 자식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번 돈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힘들다고 해도 그 돈은 엄마의 땀과 고생이 담긴 돈이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용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는 평생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무릎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바쁠 땐 가게 안을 뛰어다니기까지 하시는데 무릎이 나만 할 리가 없죠. 나중엔 잘 걷지도 못하시고 무릎이 아파서 살살 걷고 한 번 앉으면 일어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병원 좀 가보시라고 말해도 파스 붙이면 괜찮아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하루 날 잡아서 병원에 가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이미 많이 늦은 거였죠. 그런데도 엄마는 손님들 밀려오는데 가게 문을 어떻게 닫냐고 하세요. 하루 쉬면 단골 떨어질까봐, 매출 빠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우신 분이에요. 엄마한텐 장사를 쉰다는 게 그냥 휴식이 아니라 가게 망하는 길로 느껴지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몸을 다 망가뜨려가며 버티는 엄마를 보면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가요. 아무튼 엄마가 동생한테 이쯤에서 입 다무는 게 좋겠다고, 더 말 나오면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고 단단히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은 갑자기 기가 죽은 듯 쥐 죽은 소리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옳게도 괜히 불똥 튈까 싶었는지 말없이 집안일 챙기고 엄마 가게 일도 다시 나가서 도와주고요. 둘 다 그제야 분위기 파악하고 정신 좀 차린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제가 그래도 동생이 그런 불만을 품고 있었단 사실에 좀 놀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올케 입장에서도 서운한 게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엄마가 저만 결혼할 때 돈을 해준 거니까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이런 걸로 소갈이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분 좀 풀라고 립스틱이랑 티셔츠 하나 사서 들고 갔죠. 예쁜 색 골라서 포장까지 해갔어요. 그래도 엄마한텐 든든한 지원군이고 저희 가족 안에서 제일 고생 많은 사람 중 하나잖아요.
올케가 그거 받고는 살짝 웃더니 표정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형님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따로 사시니까 편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쉬시는 줄만 알았는데요. 은근히 눈치 주시고 말은 안 하셔도 뭔가 사람을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같이 사는 입장에선 그게 진짜 피말려요. 정말? 엄마가 올케한테 그렇게까지 했어? 엄마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그래? 새벽마다 어머님이 밥하느라 부엌에서 뭐 하시는 소리 들릴 때마다 괜히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가게 나가서도 계속 주방 안에만 있으라고 하시는 것도 좀 속상하고요. 마치 누구한테 저를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알바비도 딱 정해진 만큼만 주시고요. 더 주는 것도 덜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딱 정가만요. 그런 게 쌓이니까 어머님이 저를 이 집안의 일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이 좀 그래요. 저는 솔직히 큰올케 말을 듣고 속으로는 놀고 있네 했어요. 아니 저게 지금 서운할 일이야? 진짜 속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건 좀 아니잖아요. 엄마가 뭐 대놓고 구박을 했나, 가게에서 종 부리듯 했나. 그냥 다 같이 사니까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선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괜히 더 틀어지면 엄마만 또 속상할까 봐. 그래서 꾹 참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죠. 제 말을 듣고 나서 큰올케가 아 그런 거였어?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살짝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뭔가 오해였나 싶었던 건지 괜히 민망해진 건지 그 순간에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저는 더 이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좀 칼 같은 면이 있어. 그래서 알바비를 융통성 없이 챙기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가 뒤로 보너스 주지 않았어? 엄마가 그러던데. 우리 엄마 눈치 주는 사람 아니야. 별뜻 없이 하는 행동이니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는 마.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때? 저는 그냥 어머님이 이 가게를 빨리 저희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아세요?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시면 이 가게는 저희 부부한테 주신다고요. 혹시 형님, 이 가게 탐나시는 건 아니죠? 뭐? 아니야. 나 진짜 장사에는 일도 관심 없어. 엄마가 너희 준다 그러면 나는 한 푼도 안 받아도 돼. 그냥 너네가 여기서 일 배우는 셈 치고 잘 배워서 나중에 잘 꾸려나가면 되지. 나는 회사 일 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 그럼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녹음해주세요. 요즘엔 녹음만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로 녹음도 해줬어요. 솔직히 어이없기도 했지만 괜히 억울하단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웃고 넘겼죠. 그리고 엄마가 동생네 준다는데 제가 뭔 할 말이 있어요. 게다가 이 가게 받고 동생이 정신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컸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이 가게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무릎도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하루빨리 쉬셔야 하는데 저희를 믿고 그냥 편하게 맡기셨으면 해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믿을 수 있게 가게에서 좋은 모습 좀 보여봐. 어차피 이 가게 올케한테 갈 거라며. 그럼 지금 일 좀 더 많이 해도 억울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풀리네요. 진짜 열심히 해서 이 가게 우리 걸로 만들게요. 그렇게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저도 속으로 잘 됐다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큰올케가 이 얘기를 또 셋째 동생네한테도 했더라고요. 셋째는 가게 운영엔 관심 없다면서 그냥 형님이 하라고 하고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올케도 녹음도 했다더군요. 그렇게 어쨌든 가게 얘기는 일단락됐어요. 뭔가 어린애 소꿉장난하듯 귀엽게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련이 닥쳤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빠만 얽히면 사건이 돼요. 요양원에 있던 아빠가 집에 가고 싶다고 퇴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걱정인 게요. 몸이 성치 않잖아요. 누군가가 꼭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온전히 올케 몫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내가 큰올케 눈치가 보여서 요양보호사 신청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TV를 크게 틀어놓으시고 거실에 떡하니 누워있는데 제가 봐도 답답한데 같이 사는 큰올케는 어떨까요? 다행히 자격 신청해서 절차 밟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긴 했어요. 그런데 보호사분도 18시까지만 근무하니까 엄마가 장사 마칠 때까지 남는 시간은 또다시 큰올케랑 둘째 동생이 맡게 된 거예요. 결국 어쩌다 보니 책임은 또 가족 안으로 돌아왔죠.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빠, 왜 그 요양원이 싫어? 그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까?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알아봐 볼게. 싫어. 난 집에 있을 거야. 집이 편해. 요양원 답답하고 해주는 것도 없어. 전처럼 아빠가 다칠까봐 그러지. 아빠 나는 걱정돼. 그리고 옳게 힘들어. 아빠 보살피는 게 좀 힘들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볼일 봐. 나는 괜찮아. 나는 TV만 볼 거야. 아버지한테 다른 요양원 알아보자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도 단호하게 싫다고 하셨어요. 그 반응을 보니까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자세히 말은 안 하셨지만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구나 짐작은 됐죠. 그래서 굳이 더 묻지도 않았고 억지로 다시 보내자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매일같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올케는 아빠를 보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부탁한다고 하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거면 또 모를까.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간병인도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퇴근하는 대로 빨리 와서 도울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아빠 잘 설득해서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테니까 부탁할게. 올케는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2주째 밤 11시까지 야근 중이었고 체력도 멘탈도 바닥을 기고 있었던 때였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 전화 거의 안 하시던 분이라 순간 좀 놀랐죠. 아빠가 웬일이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지금은 출근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하는데 얼른 말해봐. 그게 아니라 네 엄마가 입원했고 나도 끌려가. 네 엄마 큰 사거리에 있는 병원에 있어. 얼른 가봐.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회사에 급히 연락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양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겨우겨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랬어? 괜찮아? 다리 왜 이렇게 된 거야? 다친 거야? 엄마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숨을 끊어 쉴 듯이 말했어요. 큰 며느리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년 조심해. 내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그대로 병원을 뛰쳐나와 올케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죠. 이미 아빠도 없었고 안방에선 둘째 동생이 혼자서 엄마 아빠 짐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는 어디 갔고? 올케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혹시 진짜 올케가 우리 엄마 다치게 한 거야? 그랬더니 둘째는 눈도 안 마주치고 여전히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짓은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치게 했다니. 누나 상상력 진짜 풍부하다. 그럼 엄마는 왜 그래? 두 다리에 깁스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엄마 입으로 큰 며느리가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너희 무슨 짓 꾸미는 거야? 설마 가게 때문에 이러는 거야? 누나, 엄마 상태 제대로 보고 온 거 맞아? 엄마 내가 수술시킨 거야. 무릎 안 좋다고 몇 년 전부터 말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인공관절 수술시킨 거라고. 연골 넣는 수술. 그래? 그랬어? 엄마가 그런 말 없어서 난 몰랐지. 그런데 왜 엄마는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그야 당연하지. 엄마는 뭐라든 가게 걱정뿐이야. 당장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얼마나 열받아 하는데 그 얘기 듣는 나도 속이 터진다. 몸이 중요하지 가게가 중요하냐?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런데 아빠는 어디로 갔어?
아빠가 요양원 간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요양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 알고 보니까 전에 있던 요양원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싸움이 났었대. 그래서 다시는 그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셨고 이번엔 1인실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따로 분리해드렸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잘 처리했네. 그런데 그래도 나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내가 몰라? 웃기고 있네. 집안일 다 우리한테 떠맡기고 회사 일만 하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상의를 해라 말아야.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했으니까 그냥 관심 꺼. 그렇게 둘째가 막말처럼 내뱉고 돌아서는데 저도 더는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순간 할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수술을 받으신 게 맞는지, 무릎 연골 넣는 수술이라던데 사실인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연골 넣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를 듣고 나니 더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는 전날 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오셨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고 수술이 있다는 말도 못 들으신 채 아침에 바로 수술대에 올라가셨다고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정신도 없고 몸도 힘든 상태인데 수술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무 말 없이 그냥 데려가졌다는 그 상황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계속 가게 걱정을 하셨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가게 문은 누가 열지, 손님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몸이 그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일 걱정부터 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동생 말이 맞아요. 몸이 중요하지 가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둘째 동생 내외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했어요. 큰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가게에 있다고 해서 저는 직접 가게로 찾아갔어요. 큰 올케가 엄마 없이 가게 문을 혼자 열었더라고요. 가게 안은 평소처럼 분주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올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올케, 그래도 엄마한텐 미리 말해줬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끌려가니까 아빠도 당황하시더라고. 말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말한다고 해서 들으실 분이에요? 아버님이 말해도 들으실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어쩔 수 없이라도 수술을 받으시는 거죠. 안 그랬으면 어머님 그 다리로는 평생 수술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보호병동이라 간병인도 필요 없고 퇴원할 때만 가면 된대요. 아버님도 다시 요양원에 잘 도착하셨다니까 걱정 마세요. 저 정말 병간호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처리해서 잘 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했어요. 아무튼 과정은 좀 거칠었지만 결과적으론 다 괜찮게 마무리된 셈이었죠. 저는 정말 이게 결국엔 훈훈한 가족 에피소드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죠.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가 양쪽 다리에 깁스한 건 무릎에 연골 넣는 수술을 해서 그랬던 거더라. 아휴, 뭐 어쨌든 결과는 잘 된 것 같아. 아빠도 요양원에 잘 들어가셨고 엄마도 수술은 잘 됐대. 이제 재활만 하면 된대. 뭐라고? 혹시 두 쪽 다 하신 거야? 우리 엄마도 무릎 연골 넣는 수술했었는데 보통 한쪽씩 해. 한쪽 회복하고 다른 쪽 하거든. 그런데 양쪽 다 하신 거야? 남편 말을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양쪽 다 한 게 맞고요. 정작 엄마는 그런 얘긴 들은 적도 없다며 전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의사 만나보려면 내일 병원에 오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 부부는 엄마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둘째 동생 부부랑 마주 앉아서 대체 왜 한꺼번에 두 무릎을 수술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둘째네 부부는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도 닫혀있지 않아서 그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자기야, 아빠는 요양원에 잘 들어갔으니까 이제 엄마만 처리하면 돼. 엄마는 그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게 하고 바로 재활병원으로 보내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서 요양원으로 바로 넘겨버리는 거지. 그때 가게 명의를 나로 돌리고 그럼 집도 우리 거, 가게도 우리 거. 완전 그림 나오지 않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어머님 병원 가실 때도 엄청 힘들어 하셨잖아.
나 그거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던데 형님이나 서방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서 그래. 저렇게 요양원 보내도 아마 기어서라도 집에 올걸? 그리고 누나나 동생은 신경 쓰지 마. 지들 인생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 집안일 나 몰라라 한 것들인데 뭔 자격으로 간섭하겠어?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만 봐.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 다신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야 우리도 도움받잖아.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있으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런 거야. 난 지금 돈 쓸 데가 많다고. 엄마는 맨날 뭐라 하잖아. 차도 안 사줘, 집도 안 사줘, 용돈도 안 주고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만 하잖아. 그냥 없는 게 속 편하지. 이제 엄마 돈은 내 돈 되는 거야. 와, 그건 너무 좋다. 나 마포에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생각만 해도 행복해. 제발 문제 없이 쭉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제 친동생이라는 둘째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 녀석 우리 아빠를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엄마 재산으로 논팽이 짓 하고 싶은 거죠.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엄마 돈으로 자기 인생 펴보겠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 안방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이 미친 짓을 저지른 두 사람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엄마 물건은 싹 치워버리고 그 방을 지들 신혼방처럼 꾸며놓고 있었더라고요. 침대며 커튼이며 엄마 아빠 흔적은 하나도 없고 죄다 새 걸로 바꿔놨어요. 눈앞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선을 넘었어요. 이 철없는 미친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엄마 아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호로 자식아. 어떻게 네 부모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헐, 누나, 매형. 아니, 나는 엄마가 무릎이 많이 아파하니까 수술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오해하지 마. 다른 건 절대 아니야. 야, 그렇게 엄마 생각하는 자식이 일부러 두 다리 같이 수술시켰냐? 너 엄마 회복 더디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너 의사랑 커미션 있었지? 둘이 짰지? 어쩐지 병원도 듣도 보도 못한 병원이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네 속셈 다 알았고 너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어쩐지 이상했어요. 병원도 정말 허름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병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병실 상태며 시설이며 다 낡고 불편해 보였어요. 화가 난 저는 의사한테 따졌어요. 제 동생한테 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매뉴얼 무시하고 수술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의사라는 사람이 시간이 없는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두 다리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거 다 안다고 이건 분명히 문제 삼겠다고 하고는 바로 엄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재활치료에 전념했죠. 이 사실을 셋째 동생한테도 다 알렸더니 말 그대로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은 올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계획을 처음 낸 사람도 큰 올케가 아닌 둘째라는 것도 예상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올케는 미리 대비를 해뒀더라고요. 엄마가 가게를 원할 때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바보들은 자기들끼리 계획 꾸며놓고 한 푼도 못 챙기게 됐고요. 엄마 무릎 수술해주고 본인들 욕심 들통난 것뿐이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둘째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틈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나라고 너희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고소할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고소장 곧 갈 거니까.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끝까지 가보자.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나라고 너희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고소할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고소장 곧 갈 거니까.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자 동생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오해야. 정말 오해라니까. 나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런 거였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야.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냥 협박하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담 예약까지 해뒀거든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문자로 나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간다고 보내놨어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은 느꼈는지 이번엔 큰 올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더 기가 막혔어요. 이 인간들 진짜 미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차를 샀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니고 외제차 중에서도 꽤 고급 라인으로요. 자존심만 앞세워서 허세 장렬하는 그런 차요. 돈이 어디 있다고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애들인데 모아둔 돈도 없는 주제에 그걸 전부 할부로 질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급했던 거고요. 결국엔 부모도 도리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 허영심 하나 채우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진짜 이쯤 되니까 얘네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인간으로서 선을 넘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새끼들 가만히 둘 수 없겠다 싶어서 당장 집으로 간다고 문자 보내고 엄마네 집으로 달려갔거든요. 근데요, 이미 짐 싸들고 도망쳤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해결도 못하고 수습도 못하는 철부지 애들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너무 높게 평가해줬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백지장이 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 동생을 너무 과대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도망가버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단 고소는 하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재활병원으로 옮겼잖아요. 재활치료에 집중하며 회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두 쪽 다리를 같이 수술하는 바람에 지지할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서기도 힘들었어요.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이대로 두 다리를 못 쓰면 어떡하나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무조건 일어서서 걸을 거야. 아니 뛰어다닐 거니까 우리 딸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 여기 재활병원이 좋은 병원이래. 여기 프로그램만 잘 따라하면 나중에는 뛰어다닌다고 하니까 엄마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자. 어? 역시나 두 쪽을 같이 해서 재활 속도가 더뎠는데요. 엄마는 이악 물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동생 놈 잡아 족치고 싶은데 도망가고 없고 저는 제정신 박힌 의사가 저희 엄마를 이렇게 한꺼번에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고령이고 건강상 여러 번 마취를 할 수가 없었고 양쪽 무릎 상태가 둘 다 심각해서 동시에 수술을 강력히 희망해서 수술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 그래요. 건강상 여러 번 마취를 할 수 없다뇨. 저희 엄마 신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강력히 희망한다고 해도 의사로서 수술 순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건데 어떻게 원한다고 막 해줘요? 그러면 죽여달라고 하면 죽여도 주겠네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동생에게서 뒷돈을 받았고 엄마 무릎 수술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게 부탁한다고요. 사실 이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탐나서 동생이 원하는 대로 수술을 해줬다고 해요. 의사가 저한테 수술비도 돌려주고 재활 치료비까지 전액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정을 내리진 않고 엄마한테 먼저 의중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바쁜 사람인데 두 무릎을 한꺼번에 수술하게 된 게 잘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미리 설명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건 괘씸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어차피 해야 할 수술이었고 차라리 한 번에 끝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재활을 해보면서 회복이 어떤지를 봐야 하긴 하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결국은 병원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어요. 속은 좀 쓰리지만 엄마의 마음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셋째네 부부를 따로 만나 밥을 샀어요.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올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 진짜 눈 뜨고 우리 엄마 가게 둘째네한테 다 뺏기는 줄 알았잖아. 전에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가게는 나중에 본인이 가져가도 제가 군소리 말라면서 녹음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저도 형님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날라리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사고 치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조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일이 터질 줄은 몰랐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건 촉이 빨라.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 아무튼 진짜 다행이다. 누구 하나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엄마도 수술 잘 되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된 거지. 결국 역시 조용한 애들이 일을 조용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더라고요. 괜히 말 많고 센 척하는 사람들보다 묵묵히 눈치 보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든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엄마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이제는 예전처럼 심하게 아프진 않다고 하세요. 물론 예전처럼 무리해서 일하실 순 없지만 대신 사람을 더 써서 부담을 덜고 계세요. 그렇게 조금씩 일의 방식도 바꾸시고 본인 몸도 챙기게 되셨죠.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단골들도 그대로고 손님들은 늘 북적이고요. 엄마도 몸이 괜찮아지신 덕에 예전보다 얼굴빛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아빠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세요. 1인실로 가서는 스트레스가 없으신지 괜찮아 하시고요. 차도는 없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빠한테 아직 화를 풀지 않았어요. 하긴요. 그 긴 세월 엄마 속을 그렇게 긁었으니 쉽게 풀어지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도리는 다 하고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어요. 가까운 가족한테 더 크게 배신당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줄이에요. 그리고 세상 일 중에서 공짜로 얻는 건 없다는 걸 꼭 동생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꿈을 깨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동생의 행방은 모르는데요.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